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사회전략연구실 김휘홍입니다. 제가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인생을 논할 나이도 아니지만,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는 이 말이 오늘 다루게 될 인공지능 기본법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을 우리가 속도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해서는 법학계에서 이미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느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상으로서는 헌법학계에서는 기본권에 대한 논의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밖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는 일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직과 절차 중심으로 AI 기본법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뒤에 목차를 보시면은 일단 조직 절차 중심으로 지도를 마련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란 또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앞에서 1, 2, 3번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우리가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 나름의 생각을 전개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나와 있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 내용들은 이미 많은 분들께서, 여기 계신 AI 연구자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차별 및 불공정성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그 외에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그 밖에 여러 기본권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때 떠오르는 것은 여러 기본권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생활 침해를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국가 혹은 인공지능 사업자의 서비스 제품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사생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사생활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조직이 없다면 그러한 가치, 기본권적 가치를 아무리 강조한다 한들 의미는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투명성, 안전성, 책임성 이런 내용들을 우리 AI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에 규정을 두고 있고, 또 거버넌스의 구조적 설계와 절차적 설계에 대해서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구조적 그리고 절차적 설계가 중요한 것은 실효적 기본권의 내용과 기본권의 실체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생활의 개념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절차, 조직, 이 두 가지 개념 간의 관계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실효적인 기본권 보장은 정교한 절차적 그리고 조직적 설계에 의해서 보장될 수 있고, 또 현대의 복잡한 국가 환경에서는 그 조직과 절차로 인해서 기본권 침해가 또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과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AI 기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조직과 절차를 운영하는 추상적인 원칙으로서 고영향 AI 개념을 도입해서 일단 문구를 틔우고, 그 이후에 안전성, 투명성, AI 윤리 등 추상적 원칙을 정립해서 조직과 절차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측면에서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그리고 인공지능안전연구소 등 이런 조직들을 신설하고 있고, 그리고 절차 측면에서는 검인증, 위헌관리, AI 영향평가 등 사업자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절차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 발표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영향 AI를 영역 지정을 통해서 우리가 법률이 지금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 고영향으로 바뀔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이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시행령으로도 지금 시행령 안에서는 현재는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약간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권 보호 기능의 형식화입니다. 그리고 절차 규정의 추상성. 이 절차 규정의 추상성 부분이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검인증을 하고 위험 관리를 하고 AI 영향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법률이 아무리 법률이라고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는 크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앞에서 계속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화의 법령이나 규제 샌드박스 이런 내용들도 물론 해결 방안으로서 깊이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때 중장기인 이유는 조직 절차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설계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논의를 거쳐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론적 접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이 이론은 본래 독일에서 1970년, 1980년 이때 먼저 등장을 했고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던 그런 이론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내용보다는 실체적 권리 쪽에 조금 더 시선이 옮겨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이론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현대 행정의 특성상 법률로 모든 상황을 미리 규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법은 점점 추상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행정청이 광범위한 판단 여지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배경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행정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전문성에 바탕을 둔 결정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한 사법부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후적 통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사전적으로 절차 측면에서 먼저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라고 해서 나오게 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 통제, 결정 과정의 공정성, 합리성 통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및 절차적 요소들은 위헌 심사의 기준으로도 활용되었고 헌법적 이익의 균형 조정 수단으로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때 헌법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 문화국가 원리에 따라서 문화 발전이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헌법적 이익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은 것인데, 그 다양한 이익들을 다양한 이익들의 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직과 절차적 요소들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밑에 이제 4개의 판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함부르크 제방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르크 제방 사건은 독일에서 가장 먼저 조직과 절차적 측면, 기본권의 조직과 절차적 측면을 이야기한 판례라고 할 수가 있고, 원자력 발전소 허가의 경우에는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무를 가지는데, 이러한 의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절차적 장치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밑에 2개 치료 명령과 민간 기업에 의한 토지 수용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특히 치료 명령의 경우에는 균형 조정 수단으로서의 절차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치료 명령에서는 위헌 심사의 기준으로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 여기서는 과잉금지 원칙 중에서도 침해 최소성 또는 법익균형성 부분이 위배로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번째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의한 토지 수용, 애초에 공익적 목표가 민간 기업의 과도한 사리 추구에 의해 해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규율함이 상당하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 AI 산업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최근 AI 정책 기조가 경제 발전 그리고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 목표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 공익적 목표를 위해서 AI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기본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듯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분명 공익적 목표가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이 과도한 사리 추구에 의해서 반대로 우리 이용자 혹은 영향받는 자에게 기본권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우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명령 판결과 민간 기업에 의한 토지 수용 판결을 종합해 보면은 공익과 사익 간의 관계를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절차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사익과 사익, 즉 AI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 그리고 또 혹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등등등 여러 기본권들 간의 관계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 규정이 그래서 헌법적 지위 간의 조화와 경계 설정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밑에 세 가지 사례를 제가 제시를 했는데, 세 번째를 보시면은 앞에서 네 번째 판례로 소개해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사인의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사업 시행의 사유와 동의 요건을 정하고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 이를 통해서 사인과 사인 간의 기본권 충돌을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한마디로 줄이자고 한다면은 기본권의 실효적 보장은 실체적 심사의 한계가 절차적 통제를 통하여 보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고 하는 한수흥 교수님, 제가 논문을 참고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컨대 고영향 AI의 안전성, 신뢰성의 실체적 심사, 안전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실체적 심사를 하기보다는 그 확보에 적합한 절차적 규정이 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를 보시면은 이거는 AI 기본법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안에서 제가 확인했었던 적합한 절차적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28조의 4와 29조를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사실 이 앞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 2가 한 번 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저는 이 조문을 개인정보 처리자의 예를 들어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와 그 외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간의 어떤 충돌, 그 충돌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법 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이 대부분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 부분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나 제28조의 4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약간의 상대적으로 약간 덜 보호하는 측면을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차적 보장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기본권 충돌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적합하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참여와 청문, 예측 가능성, 이렇게 저는 여러 판례들을 바탕으로 한번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참여와 청문, 어떤 행정 결정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를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이 참여를 할 수 있다, 참여를 보장한다라는 것이고, 청문은 그 이해관계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은 두 가지인데,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절차를 스스로 명확하게 입법자가 규율하여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투명하게 이유를 제시하고 서류 열람권을 보장함으로써 효과적인 권리 구제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측면에서 또한 예측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와 청문, 예측 가능성,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공지능 기본법에도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한 규제 대상에 대해서 행정청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된 상황에서 기인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 AI가 바로 그러한 상황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AI는 자율적 판단 능력도
과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AI가 어디에 적용되고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불확정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체적 내용을 바탕으로 규율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유리한 것이 바로 절차적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절차적 접근을 하더라도 기본권, 헌법의 핵심 원칙에는 부합하게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권 구속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AI의 경우에는 AI 사업자와 그리고 영향받는 자 혹은 이용자 간의 여러 기본권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본권의 실체적 내용을 어느 한쪽만 편을 들어서 위헌이니 위헌이 아니니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0과 1의 어떤 판단만 할 수가 있게 되지만 절차와 조직을 통한다면 그 0과 1 사이에 있는 어느 균형점을 찾아갈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위험 기반 접근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위험 기반 접근법은 법률이 이전까지는 조건을 걸어서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구조의 조문을 구성했었는데 이제는 사업자에게 여러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통한 절차 운영을 통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혹은 제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조직 절차적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영향 AI에 대해서만 강화된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을 입법적으로 구현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무 규정 여러 사업자 의무 규정들을 바라보면 인공지능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여러 절차적인 안전장치가 유동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먼저 31조를 보시면은 사전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AI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서 최소한의 인식을 제공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이고 이는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용자에게 인식을 제공하는 절차를 통한 인식 확보의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34조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신뢰성 있는 시스템 구축할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절차를 통한 신뢰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고영향 AI 사업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본권 영향을 평가하여 잠재적 침해 요소를 사전에 완화하는 조정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는 절차를 통한 위험 예방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경우에는 구성과 조직의 측면에서 기본권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구성 측면에서 보면은 다수의 민간위원회를 위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 정책보다는 민간과의 수평적인 협의체로서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고 또 위원회를 사회분과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산업 중심의 경제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 간의 충돌 문제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균형적으로 맞추고자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러한 점들 때문에 AI 기본법은 우리가 조직과 절차를 통한 기본권 보호 이론으로 포섭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와 청문 그리고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이 AI 기본법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유동성 측면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발전은 나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법률은 이를 따라갈 수 없다. 심지어 우리 법률은 영역을 지정함으로써 고영향 AI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갈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절차적 안전장치를 활용한 인식 신뢰 위험 예방을 도모하고는 있지만 이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고 대부분 사업자 내부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의 신뢰성이나 공정성 담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직의 중립성 측면인데 일단 기본법상 위원회는 지능부처 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어서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기관의 본질적인 속성상 지능과 보호가 충돌하면 지능에 먼저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러한 편향으로 인해서 AI 기술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간과되는 위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가름하는 어떤 구체화 방향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 기반 접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절차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기술 변화의 유동성을 고려해서 동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술 변화를 식별하고 또 규제가 국제 규범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식별할 수 있는 위원회, 가칭, AI 위험성 평가위원회 이런 것들을 두어서 고영향 AI 목록 조정안을 작성하고 이를 심사해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때 절차 형성할 때에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어떤 규정들을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상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에 아까 말씀드린 AI 위험성 평가위원회를 두는 것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서 절차적 안전장치를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조의 경우에는 참여적 위험평가를 할 때에도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위험평가 절차를 보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고 설명 가능성 검증 절차의 경우에도 설명을 받게 되는 이용자의 시선에서 그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1조 투명성의 경우에는 특히 사전고지 의무 1항을 제가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에서는 단계별 정보 제공 모델 처음에는 표시 하나로 충분했지만 더 이용자가 원할 때에는 개요를 설명하고 더 원할 때에는 기술 문서나 정책 문서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별 정보 제공 모델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35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비밀을 제외한 평가 보고서 요약본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전혀 영향평가가 조금 실효성을 많이 상실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장기적으로 제가 여기서는 중장기적 구체화 방안이다 보니 조금 더 과감하게 제가 시도를 해보자면 영향평가를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추진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규제와 기본권 감독 기능을 전담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AI 기본법이 물론 강조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독립시킬 필요가 있고 다만 이것을 이제 일거에 추진할 경우에는 반발이 심할 수가 있고 또 반발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